보조 강사가 무슨 수학을 가르친다고. 스타 강사 박민수의 차가운 말이 강의실에 울렸습니다. 낡은 필기구를 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모두가 비웃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진실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하이브레인 학원의 보조 강사 이수빈입니다. 저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학원에서 일합니다. 어릴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혼자가 된 후 저는 늘 다른 사람들의 시선 속에 살았습니다. 지방대 출신, 보조 강사, 백수의 딸. 하지만 그곳에는 제 인생을 바꿔주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이숙자, 일명 청소 할머니입니다. 75세의 작은 체구를 가진 할머니는 매일 새벽 학원을 청소하셨습니다. 까만 청소복을 입고 낡은 수첩에 무언가를 끊임없이 적어내시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셔서 뭔가를 적어내셨죠. 처음에는 저도 도대체 왜 저러실까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가 그 진실을 알게 된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박민수 강사의 특별 강연이 있던 날이었죠. 저는 보조 강사로서 뒤에서 참관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제가 특별히 준비한 문제입니다. 작년 국제수학올림피아드 마지막 문제를 변형한 건데요. 솔직히 저도 이거 풀어내는데 일주일 걸렸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풀어야 하나요? 순간 박민수 강사님의 얼굴이 굳더니 당황한 듯 움직이다가 옆에 있던 커피를 엎지르고 말았어요. 때마침 청소 할머니가 지나가시기에 청소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걸레로 커피를 닦으시다가 칠판을 보시더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코시 수열 대신 피타고라스 수열을 쓰면 더 쉽게 풀릴 텐데. 그 순간 강의실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누구도 이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청소 할머니가 국제수학올림피아드 문제를 단번에 풀어내실 줄이야. 박민수 강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일상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청소 할머니를 교실로 들인 게 저였으니까요. 박민수 강사는 자신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 저를 더욱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보조 강사가 주제도 모르고 나서더니 이제는 수업 진행에도 방해가 되는군요. 매일 아침 학원에 출근할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학원비가 비싼 만큼 학부모들의 요구사항도 까다로웠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박민수 선생님께 직접 물어볼게요. 선생님은 그냥 프린트물만 나눠주세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도 지방대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로 모든 게 무시당했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건 고급반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수강료를 내고 수업을 듣는 학생들 앞에서 박민수 강사는 절 더욱 모욕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실수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SKY 출신도 아닌 사람이 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도 학생들을 위해 견뎌보려 했습니다.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몰래 학생들의 질문을 받아주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박민수 강사에게 들킬 때면 또다시 쓴소리를 들어야 했죠. 보조 강사 주제에 수학을 가르치겠다고? 당신 때문에 학생들 성적이 떨어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어느 날은 정말 참기 힘들었습니다. 수업 중에 한 학생이 제게 질문을 했는데 제가 설명하려는 순간 박민수 강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얘들아,
수학은 그냥 아무나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야. 특히 정시까지 얼마 안 남은 고3들한테는. 이 문제는 내가 설명할 테니까 보조쌤은 뒤에 가서 프린트나 정리하고 계세요. 수업이 끝나고 화장실에서 혼자 울고 있을 때였습니다. 청소하시던 할머니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수빈 선생님, 또 우시나요? 할머니는 늘 그러셨습니다.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어디선가 나타나셔서 말없이 옆에 계셨죠. 그날도 할머니는 낡은 수첩을 들고 계셨습니다. 문득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매일 그 수첩에 뭘 적으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수첩을 보여주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안에는 수학 공식들과 문제풀이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왜 이런 걸 적으시는 거예요? 제가 묻자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학생들이 버린 연습장을 보면서 적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어떤 것을 어려워하는지, 어떤 실수를 자주 하는지. 할머니의 눈빛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수학이란 게 말이죠.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생각하는 과정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할머니의 진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40년 전 한 천재 수학자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청소 아주머니가 되어 있는 이유를. 40년 전 일이었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남편은 대학에서 수학을 가르쳤고 저는 국제수학 올림피아드 금메달리스트 출신 수학자였죠. 아들 민준이는 6살이었는데 그 나이에 벌써 미적분을 이해하는 천재였어요. 할머니는 낡은 지갑에서 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까만 머리에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 소년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준이는 매일 아침 절 안아주면서 엄마 나도 엄마처럼 훌륭한 수학자가 될 거예요 라고 했어요. 제 아들이라 그런지 수를 다루는 감각이 정말 특별했죠. 매일 아침 식탁에서 우리는 수학 퍼즐을 풀었어요. 엄마,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더 쉽지 않아요? 하면서요.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도 비가 왔어요. 민준이가 가장 좋아하던 날씨였죠. 창가에 앉아서 빗방울을 새는 걸 좋아했거든요. 엄마, 오늘은 빗방울이 피보나치 수열처럼 떨어져요. 하면서 절 불렀던 게 엊그제 같은데.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셨습니다. 그날은 민준이의 7번째 생일이었어요. 아침부터 신이 나서 자신의 수학 노트를 들고 다녔죠. 엄마,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새로 만든 수열 보여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할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학회 발표가 있었어요. 서두르다가 그만 민준이 손을 꼭 잡았어야 했는데 신호등이 바뀌었다고 급하게 건너다가 제가 민준이 손을 놓쳤어요.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을 때는 이미 늦었죠.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절 책망했죠. 당신은 수학자이기 전에 어머니였어야 했다고. 결국 이혼했고 저는 모든 걸 내려놓았어요. 네, 맞아요. 밤낮으로 일만 했죠. 잠시라도 쉬면 민준이 생각에 미칠 것 같았으니까. 할머니는 낡은 수첩을 펼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그날부터 이렇게 학생들의 연습장을 보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이 문제들을 보면서 기도했죠. 부디 우리 아이들이 수학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해주세요. 제 아들처럼 수학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할머니의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수빈 선생님,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요. 선생님은 진심으로 수학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생각하는 분이라는 걸. 다들 선생님을 무시할 때도 저는 보았어요.
밤늦게까지 학생들 연습장을 들여다보며 고민하는 모습을. 제 아들이었다면, 민준이었다면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이 되었을까?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선생님, 절 처음 보셨을 때부터 제가 미친 할머니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은 달랐어요. 유일하게 제게 다가와 말을 걸어주신 분이었죠. 고마워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학원의 중간고사 성적 발표일이었습니다. 박민수 강사는 갑자기 전체 학부모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민수 강사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최근 우리 학원의 성적이 급격히 떨어진 이유를 찾았습니다. 바로 보조 강사가 몰래 학생들을 가르친 탓입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보조 강사 이수빈이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무자격으로 교습한 증거입니다. 게다가 틀린 풀이 방법을 가르쳐 학생들의 성적을 떨어뜨렸죠. 스크린에는 제가 밤늦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CCTV 영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성적이 떨어진 학생들을 도와준 것뿐이었습니다. 우리 애가 그래서 성적이 떨어졌던 거군요. 이런 무자격자를 둔 학원이 말이 됩니까? 당장 잘라야 해요.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박민수 강사는 승리한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기다 최근에는 청소 아주머니와 결탁해서 제 수업을 방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수빈 씨가 고용한 사람일 겁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까지 의심받게 만들다니.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오늘부터 이수빈 강사를 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상한 청소 아주머니도 내보내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가르친 학생들의 성적은 오히려. 증거를 보여주세요. 박민수 강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방대 출신 주제에 실력이 있다고요? 게다가 당신이 가르친 학생 명단은 모두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적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학부모님들께 보여드릴까요? 분명 조작된 자료일 텐데 제게는 반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며칠째 할머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찾아가던 교무실 구석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학원은 제게 해고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교습 부적격자라는 낙인과 함께. 이제 저는 다른 학원에서도 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빈 강의실에 홀로 남아 짐을 정리하는데 문득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수학은 답이 하나가 아니란다. 진실도 마찬가지지. 그때 강당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장님,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저도 모르게 강당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인생을 바꿀 기적 같은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강당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사진들과 학부모들이 모여 웅성거렸고 박민수 강사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긴급 이사회는 수학교육재단 이사장님께서 직접 소집하셨습니다. 이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그 순간 강당 문이 열렸습니다. 걸음걸음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한 분이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청소 할머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수학교육재단 이사장 이숙자입니다. 박민수 강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할머니는 단상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셨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매일 밤 이 학원을 청소하며 기록한 내용입니다.
박민수 강사님, 3월 15일 특강에서 쓰신 풀이법은 1985년 소련 교과서에서 베낀 것 아닙니까?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4월 2일 강의에서 제가 개발했다고 하신 그 증명법. 1992년 국제수학올림피아드 기출문제 답안 아닙니까? 제가 그 대회 심사위원장이었는데 말이죠. 박민수 강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당신이 무슨 거짓이라고요? 그럼 제가 지금 그 문제 하나를 내드릴까요? 앞에 나오시겠습니까? 박민수 강사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35년 전 저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후 수학계를 떠나 숨어 살았죠. 하지만 15년 전부터 이 재단을 설립해 진정한 수학 교육이 무엇인지 연구했습니다. 그동안 이 학원가의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할머니는 학부모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수학을 진정으로 이해하길 바라십니까? 아니면 그저 점수만 높기를 바라십니까? 이수빈 선생님이 가르친 학생들의 진짜 성적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가 떴습니다. 제가 도와준 학생들의 성적은 오히려 크게 향상되어 있었습니다. 박민수 씨가 보여드린 자료는 조작된 것입니다. 이수빈 선생님은 매일 밤 학생들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진정성 있게 한 명 한 명의 눈높이에 맞춰서요. 할머니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빈 씨, 이제 제가 당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35년 전 제가 실수로 놓쳐버린 아들처럼 이제는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박민수 씨, 당신 계약은 오늘부로 해지입니다. 학원 인수인계 자료를 내일까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표절 사실은 교육청에 정식으로 고발하겠습니다. 박민수 강사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강당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수빈 선생님은 오늘부터 이 학원의 수학교육원장으로 임명합니다. 진정한 수학교육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학부모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가 꿈꾸던 진짜 수학교육을, 제 아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 수학의 아름다움을 모든 학생들에게 보여줄 시간입니다. 강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진정한 스승의 의미, 참된 교육의 가치,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으로 3개월이 지났습니다. 박민수는 결국 학원계를 떠났고 교육청 조사로 그의 다른 비리들도 모두 밝혀졌습니다. 표절한 문제들, 조작된 성적들, 그리고 수년간의 불법 촬영까지. 그는 더 이상 강사로 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 달 뒤 학원 간판이 바뀌었습니다. 미래수학. 할머니와 제가 함께 지은 이름입니다. 할머니는 이제 제게 엄마가 되어주셨고 저는 그분의 딸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학생들이 늘었네요. 엄마는 매일 아침 저와 함께 출근하십니다. 더 이상 청소 도구를 들지 않으시지만 여전히 그 낡은 수첩은 들고 다니십니다. 우리 학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적순이 아닌 발견의 즐거움 순으로 반을 편성했죠.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 수학에 두려움을 가진 학생, 수학이 궁금한 학생들. 각자의 속도로 배우고 성장합니다. 선생님, 제가 새로운 풀이법을 찾았어요. 와, 정말 독특한 방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니? 그게요. 어제 배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응용하다가 문득 떠올랐어요. 학생들의 눈이 반짝입니다. 더 이상 답만을 외우지 않습니다. 과정을 즐기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엄마도 변하셨습니다.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모습이 아닙니다. 수빈아, 나는 이제 알아. 민준이가 왜 그렇게 수학을 좋아했는지. 이 아이들을 보면서 매일 깨닫는단다.
우리는 매일 저녁 학생들의 노트를 함께 봅니다. 엄마는 여전히 메모를 하시지만 이제는 실수를 찾아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학생들의 창의적인 발상과 성장을 기록하시죠. 놀라운 변화도 있었습니다. 박민수 강사의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수학이 처음으로 재미있어요.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어느 날 한 학부모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제 아이가 달라졌어요. 요즘은 자기 전에 수학책을 읽어요. 마치 동화책처럼요. 수학은 결코 성적만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이해하는 언어이자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엄마는 늘 말씀하십니다. 수학은 사랑이란다. 이해하려 노력하고 실수해도 다시 일어서고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지. 사람들은 가끔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변화가 있을 수 있나요? 저는 대답합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진심이 만든 필연입니다. 이제 저희 학원에는 새로운 전통이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엄마와 제가 함께 교실을 돕니다. 더 이상 청소가 아닌 축복의 의미로요. 그리고 학생들의 책상마다 작은 쪽지를 남깁니다. 오늘도 너의 생각이 궁금해. 실수해도 괜찮아. 그 속에서 새로운 발견을 할 테니까. 넌 이미 충분히 훌륭해. 가끔 밤늦게 불 켜진 교실을 지나다 보면 학생들이 모여 수학 문제로 토론하는 모습을 봅니다.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닌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서 지금도 우리 엄마는 매일 밤 그 낡은 수첩을 보시며 기도하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기도를 하신답니다. 모든 아이들이 수학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우리 민준이처럼, 수빈이처럼, 그리고 이 교실의 모든 아이들처럼.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보조 강사에서 시작해 진정한 선생님이 되기까지의 여정. 그리고 한 청소 할머니의 사랑이 만든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수학과 싸우는 학생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당신 곁에도 반드시 당신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수학은 결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닌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언어라는 것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1살 박희래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주민센터에서 복지행정 직원으로 일하고 있죠. 제 인생에는 큰 미스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33년 전 8살 때 홀연히 사라진 어머니에 대한 것이었죠.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시 이어가 보겠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던 2023년 12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 1시간 전, 저는 새로 들어온 독거노인 가구 실태조사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창밖으로는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고 거리의 가로등이 하나 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희래 씨, 뒤에서 동료인 김미영 주임이 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행동 쪽 반지하에 사시는 분이 계신데 며칠째 안 보이신다고 이웃분들이 신고하셨어요. 119에서 연락이 왔는데 혹시 우리 동네 분인지 확인해달라고 하네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당직자에게 맡겼을 텐데 그날따라 가슴 한켠이 묵직하게 느껴졌죠. 마치 누군가가 등을 떠미는 것 같았달까요? 네,
제가 가보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챙기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 도로는 혼잡했지만 다행히 은행동은 멀지 않았죠. 골목에 들어서자 낡은 다세대 주택이 보였습니다. 반지하 창문으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나와 계시더군요. 아이고, 주민센터에서 오셨어요? 저기 사시는 할머니가 며칠 전부터 안 보이셔서 평소엔 아침마다 꼭 나와서 청소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혹시 그분 성함은 알고 계신가요? 그게 말씀을 잘 안 하셔서 모르겠어요. 그냥 할머니라고만 불렀죠. 여기 온 지는 몇 달 됐을까? 반지하 문 앞에 서서 노크를 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지만 안에서 희미한 기척이 들렸습니다. 어르신, 주민센터에서 나왔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잠시 후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좁은 방 안은 어둑했고 구석에 놓인 전기장판 위에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야위고 수척한 모습이었죠. 어르신, 많이 편찮으신가 봐요. 일단 체온부터 재보시죠. 휴대용 체온계로 열을 재보니 37.8도가 나왔습니다. 방 안은 전기장판 하나로 간신히 온기를 유지하고 있었죠. 낡은 이불 몇 장과 작은 식탁, 그리고 구석에 쌓인 박스들이 전부였습니다. 식사는 거르시지 않고 하셨나요? 할머니는 고개만 가로저으셨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생기라곤 없었죠. 다행히 의식은 또렷해 보였지만 전반적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혹시 신분증이나 우편물이라도 없으세요? 말을 채 잇기도 전에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죠. 이유야 어찌됐든 신분을 숨기고 사시는 분들이 꽤 있었으니까요. 일단 응급실에 모셔야겠어요. 제가 119에 연락해 드릴게요. 전화를 걸려는데 할머니가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쉬면. 말씀하시다가 기침이 나셨고 급하게 물을 마시려다 컵을 떨어뜨리셨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컵을 잡으려 손을 뻗었죠. 그때였습니다. 할머니의 오른손이 제 시선에 들어왔습니다. 검지손가락에 있는 깊은 흉터.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1990년 여름날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재봉틀 바늘에 찔린 어머니의 검지. 피가 나는데도 바로 병원에 못 가고 마감 물량을 끝내고서야 응급실에 가셨던 그날이 생생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심호흡을 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할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보게 됐습니다. 주름살 사이로 보이는 눈매, 그리고 왼쪽 눈가의 작은 점까지. 저기 혹시 말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도 저를 빤히 쳐다보셨죠.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119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까 이웃분이 불러주신 모양입니다. 저는 잠시 자리를 피해 구급대원들을 맞이했습니다. 혈압이 많이 낮으시네요. 일단 성남중앙병원으로 모시죠. 들것에 할머니를 모시는 동안 저는 계속 그 손의 흉터가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33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이렇게, 그것도 이런 상황에서 그런 이미지가 저를 혼란스럽게 하다니. 짜증이 왈칵 솟아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지요.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구급차에 올라타면서 휴대폰으로 사무실에 연락했습니다. 김미영 주임이 받았네요. 미영 씨, 나 이건 직접 담당할게. 내일 아침에 얘기해 줄 테니 일단 과장님께 보고 좀 해줘. 병원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흩날리는 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직 확신할 순 없었지만 가슴 한켠이
계속 시큰거렸습니다. 33년 전 그날 어머니도 이런 겨울 날씨였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하고 할머니는 곧장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진찰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33년 전 그날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1990년 12월 서울 청계천 근처 작은 봉제 공장. 어머니는 그곳에서 일하시다가 작은 공장을 인수하셨습니다. 처음엔 기술자, 셋의 미싱 5대로 시작했죠. 저는 매일 학교가 끝나면 공장으로 갔습니다. 숙제를 하다가 배가 고프면 옆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사 먹었죠. 어머니는 항상 바빴습니다. 대형 의류회사의 하청을 받아 옷을 만드셨는데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죠. 가끔 제가 졸려서 엄마 무릎을 베고 누우면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해 겨울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가 운영하시던 봉제 공장에는 대형 의류회사의 주문이 끊임없이 들어왔고 야근도 많았지만 그래도 직원들과 함께 웃으며 일하시던 때였죠. 하지만 갑자기 거래하던 큰 회사가 부도를 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몇 달 친 아픔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 거였죠. 그동안 은행 대출로 버텨왔던 공장 운영이 한순간에 위태로워졌습니다. 어머니는 밤마다 복잡한 서류들을 들여다보셨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이 났고 은행은 더 이상의 대출을 거부했죠. 결국 어머니는 사채를 쓰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직원들 월급도 줘야 했고 원단값도 갚아야 했으니까요. 희래야, 이제 우리 고향 내려가서 살까? 평소 늘 씩씩하고 당당하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는 어린 나이라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랐죠. 저는 그저 친구들과 헤어지기 싫다고 학교도 옮기기 싫다고 떼를 썼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그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죠. 그러다 며칠 후 무서운 아저씨들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한 명이었다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죠. 어머니는 매번 저를 안쪽 방으로 밀어 넣으셨지만 밖에서 들리는 고성은 너무나 또렷했습니다. 사채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이야기, 담보로 잡을 게 없으면 다른 방법을 쓰겠다는 협박, 독촉장을 던져대는 소리들. 밤이면 어머니는 혼자 앉아 우셨습니다. 제가 잠든 줄 알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죠. 희래만 없었어도 도망이라도 갈 텐데.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12월 24일 아침, 어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저를 깨워 학교에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날따라 머리도 예쁘게 묶어주시고 새로 산 빵도 가방에 넣어주셨죠. 희래야, 오늘은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수업 끝나면 바로 집에 가 있어. 엄마가 금방 다녀올게. 그날따라 어머니는 저를 꼭 껴안아 주셨습니다. 평소보다 오래, 정말 오래 안아주셨죠. 등교하는 제 뒷모습을 어머니가 계속 지켜보고 계시다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제 모습을 사진처럼 마음에 담아두려는 것처럼.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지만 어머니는 안 계셨습니다. 그날 밤, 그 다음 날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공장도 문이 굳게 닫혀 있었죠. 경찰이 수색에 나섰지만 어머니의 행방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공장 직원분들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그날 어머니는 아침 일찍 공장에 나와 서류를 정리하시고 통장에 남은 돈으로 직원들 밀린 월급을 모두 지급하신 후 사라지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은 우리 희래, 잘 부탁드립니다 였다고 하더군요. 당장 갈 곳이 없었던 저는 고모네 집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하지만 고모도 형편이 어려우셨고
결국 몇 달 후 저는 고아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지만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와도 다시 겨울이 되어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매년 제 생일마다 어디선가 작은 선물이 도착했거든요. 보낸 사람의 이름도 없고 주소도 없었지만 그 선물들은 늘 제가 간절히 원하던 것들이었습니다. 중학교 입학할 때 문구점 앞에서 한참 구경했던 만년필,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언급했던 참고서, 대학 입학할 때 버스 정류장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추워했을 때 필요했던 겨울 코트까지 누군가 제 곁에서 늘 지켜보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머니라고는 감히 생각할 수 없었죠. 그저 먼 곳에서라도 저를 걱정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될 때까지는 혈압이 많이 낮고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것 같네요. 담당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로 이동하는 동안 할머니는 계속 제 얼굴을 훔쳐보셨고 저 역시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죠. 밤 10시가 넘어서야 할머니는 링거를 맞으며 잠이 드셨습니다. 저는 병실 의자에 앉아 할머니의 마른 손을 바라봤습니다. 험하게 터진 굳은 살, 꺾여버린 손톱, 그리고 그 검지손가락의 흉터까지. 그 손으로 밤새 재봉틀을 돌리고 원단을 자르고 저를 안아주셨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새벽녘 할머니, 아니, 어머니가 깨어나셨습니다. 병실은 고요했고 창밖으로는 아직 동이 트지 않은 하늘이 보였습니다. 물 좀 마실까? 제가 물컵을 건네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러다 문득 왼손으로 제 손등을 쓰다듬으셨죠. 따뜻하구나.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우리 희래, 잘 커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구나. 더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도 어머니도.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목이 메어 나오는 질문에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인천, 대구, 마산, 부산까지 여기저기 다녔지. 봉제 공장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처음엔 기술자로 일하다가 나중엔 시다바리로. 나이가 들수록 일거리는 줄어들었고 어머니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처음 도망칠 때는 사채업자들의 협박이 무서워서였다고 합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직원들 월급까지 체불된 상황. 그들이 저를 해코지할까 겁이 났다고 하셨죠. 2001년 내가 주민센터에 취직했다는 걸 알았어. 신문에서 봤지. 성남시 신규 공무원 발령 기사를. 그때 한참을 울었단다. 어머니는 쓰게 웃으셨습니다. 몇 번이나 찾아가 볼까 했는데 용기가 안 났어. 이런 엄마를 만나면 내가 더 상처받을까 봐. 그래서 그냥 멀리서 보기만 했지. 내가 일하는 주민센터 앞을 서성이다가 퇴근하는 너를 몰래 따라가 보기도 하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어머니는 늘 제 곁에 계셨던 겁니다. 작년 내 결혼식 때도 갔었어. 하객들 속에 섞여서 웨딩드레스 입은 내 모습이 너무 예뻤어. 나도 모르게 자꾸 눈물이 나더라. 그제야 기억났습니다. 결혼식장 구석에서 본 낯선 할머니. 하객 명단에 없어서 의아했던 기억이. 그런데 어머니, 제가 이 동네로 발령받은 거 어떻게 아셨어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내가 이 동네 주민센터로 발령받은 후로 계속 이 근처에 있었어. 가끔 내가 현장 조사 나온다는 소리도 들었고. 그래서 며칠 전에
일부러 이 반지하방을 얻었지. 이제는 한 번이라도 내 얼굴을 똑바로 보고 싶어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어머니도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셨죠. 미안하다, 우리 딸.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엄마가 너무 못났지. 저는 어머니의 마른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제가 모실게요. 우리 집으로 가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안 된다. 이제 와서 내 인생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어머니, 33년 동안 저를 한 번도 잊지 않으셨잖아요. 매년 제 생일마다 보내주신 선물들 다 알고 있어요. 이제는 제가 효도할 차례예요. 병원 복도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녘에야 잠이 드셨고 저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주민등록, 재등록부터 기초생활수급 신청까지 모든 게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니 힘이 났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생각보다 더 냉혹했습니다. 과장님은 이 일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33년 전 실종 당시의 기록에는 사체 문제로 도주한 것으로 나와 있었고 신분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공무원이 개입하면 곤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상황을 예감이라도 하셨는지 병원에서 며칠 만에 사라지셨습니다. 간호사 말로는 새벽에 몰래 퇴원하셨다고 했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에는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희래야, 미안하다. 엄마는 이제 너한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구나. 그날부터 저는 미친 듯이 은행동 일대를 뒤졌습니다. 반지하 방은 이미 비어 있었고 이웃들은 어머니를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마치 33년 전처럼 어머니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과장님은 제게 휴가를 쓰라고 하셨지만 저는 매일 출근했습니다. 어쩌면 어머니가 다시 이곳을 찾아오실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주민센터 뒷골목 벤치에서 한 할머니를 보셨다고 했습니다. 재봉틀 바늘에 찔린 듯한 흉터가 있는 손가락이 인상적이었다고. 저는 즉시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벤치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 아래에 낡은 지갑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33년이 넘은 듯한 그 지갑 안에는 제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유치원 소풍날 찍은 사진, 학예회 때의 사진, 그리고 어머니가 사라지시기 직전에 찍은 사진까지. 사진들은 모두 구겨지고 바랜 상태였지만 귀퉁이가 반듯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자주 꺼내보셨던 걸까요? 지갑 안에는 쪽지도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너무 늙어버려서 내 엄마 노릇을 할 자격이 없는 것 같구나. 하지만 이 사진들은 갖고 있을 자격이 없어서 돌려준다. 잘 살아라, 우리 딸.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계시다는 걸. 제가 일하는 이 동네 어딘가에 저를 지켜보고 계시리란 걸. 결국 과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의 과거 도주는 범죄가 아닌 딸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33년의 세월은 그 어떤 죄값보다 더 큰 대가였다고. 과장님은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끝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2주 뒤 어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주민센터 건너편 작은 공원에서 매일 아침 청소를 하고 계신 어머니를. 매일 아침 출근길에 저를 보기 위해 그곳에 계셨던 겁니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도망가지 못하게 꼭 붙잡았습니다. 더는 혼자가 아니라고,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지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우시다가 끝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제 집 2층에서 지내십니다. 아침마다 작은 화분에 물을 주시고 가끔은 옛날처럼 재봉틀을 돌리시기도 합니다. 바늘에 찔린 흉터가 있는 그 손으로 이번에는 손주의 옷을 기워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창밖으로 봄이 오고 있습니다. 33년의 겨울이 지나고 이제야 우리의 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